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제가 네. 먼저 좀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의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충남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시는 류진선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구현 원리 이해와 교육적 활용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방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유진선입니다. 저 지금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하게 된 그 상황하고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 내용을 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여기 나온 충남대하고 이제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다루는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교육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교육 백그라운드를 갖고 도메인이 이제 교육학 도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라든가 그런 알고리즘을 해석하고 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터득할 수 있도록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이제 교과 과정을 구성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40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또 이렇게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문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 교육 도메인에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빅데이터 이 부분은 한 3, 4주 정도 다뤄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 도메인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는지 말씀드리면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5G, 7V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 도메인에서는 주로 사실 어떤 규모라든가 속도 이런 부분들을 특히 속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는 않고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양성. 데이터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확하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도메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모으면은 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에듀파인 뭐 같은 내용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도메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확성. 결과를 해석했는데 그게 오개념이 나오거나 또는 에러가 크거나 에서는 굉장히 또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도메인에서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 자체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수집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교수 학습 활동의 범주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범주를 교수 학습 활동의 상황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때는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의 투입 과정과 투입 스테이트라고 해야겠네. 투입 스테이트, 그다음 과정 스테이트, 그다음에 아웃풋 산출 스테이트를 통해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 조직 등을 이렇게 둘러싸는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그런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투입의 스테이트와 과정의 스테이트, 산출의 스테이트에서 주로 이렇게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제시를 이렇게 해드린 건데요. 뭐 예전에는 이러닝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스마트 러닝, 지금은 이제 에듀테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에듀테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T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에듀테크,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다른 전자적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생산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잘 아시겠지만 접속 기록, 과제 퀴즈, 설문, 뭐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로고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수학습의 영역에서는 학생의 어떤 학습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선호도라든가 그다음에 스킬,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그냥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피턴시, 그다음에 성취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자 정보, 학습과 프로파일링을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데이터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2015년도에 이런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약간 맥락은 좀 다르지만 우리 빅데이터를 교육의 행정 영역과 그다음에 이렇게 학생의 어떤 학습 영역, 선생님들이 어떤 가르치는 영역 이렇게 크게 보고 행정 영역에서는 뭐 학생들의 어떤 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계한다든가 자원을 분배한다든가 기타 어떤 지원 활동에 관련돼서 이렇게 쓰고 뭐 주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입학생 모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중도 탈락 없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어떤 측면들도 이렇게 교육 행정 영역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맥락이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분야도 또 중요하게 빅데이터 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습 영역에서는 뭐 당연히 어떤 피드백에 관련된다든가 학습의 경로라든가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을 갖다 계획하는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활용의 시나리오 영역으로서 이제 내용으로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치는 영역에서는 리스크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성취도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수업을 잘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봤을 때 리스크가
이렇게 예측되는 것들을 식별하고 아이덴티파이하고 이제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인터벤션 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또 이제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하는 그런 영역이 그리고 이제 가리키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효과를 갖다 증진시킨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 국제적인 어떤 그 추세로 봤을 때 경향 트렌드로 봤을 때 이 교육 도메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티처 딜리버리 이런 영역이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영역을 이제 러닝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LA 뭐 이렇게 부르기도 약자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 예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러닝 어널리틱스. 저도 이제 이 분야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학습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보면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히 했는데 뭐 여기서 데이터의 전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예.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좀 힘들어하시는 걸 알기는 하는데 네. 노이즈가 예, 그냥 아닙니다. 네. 계속할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시면 네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좀 생략을 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하게 그 모델링 하기 전에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가공하는 그런 것까지를 우리 교육 영역에서 선생님들 역할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그거는 데이터셋을 뭐 국가 차원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성과 정확성을 이 확보된 그런 데이터들은 데이터셋으로서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일반적인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규칙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솔루션을 이렇게 찾는 그런 것이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어떤 규칙은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와 해답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찾고 어떤 특징을 찾고 그것을 프로그래머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상황에서 예측을 하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서 우리는 AI 구현 원리의 머신러닝의 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미션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인데요. 습득하는 것인데 마치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알고리즘이 하나의 그 디자인된 알고리즘이 인텔리전트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를 잡고 있죠. 그래서 어떤 X라는 어떤 입력의 어떤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아웃풋의 어떤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수를 보는 것보다 입력의 스테이트, 그 다음에 아웃풋의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싱하는 그런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알고리즘은 입력과 그리고 아웃풋 스테이트를 그 중간에 사이에서 그러니까 입력과 그 출력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가지고 특징을 뽑아내는데 여기서 관련된 중요한 거는 이제 웨이트를 W라는 이런 웨이트 값을 하나의 변수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갖다 만든다. 그리고 웨이트 값을 조정해 위해서 결국은 나온 그런 프로그램이 인텔리전트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하나 이제 조심할 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좀 잘못 생각보다 조금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좀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타스크에서 만든 그런 알고리즘이 이게 다른 어떤 그 타스크에서도 상당히 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만능처럼 이렇게 만능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이 타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스페시픽한 타스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알고리즘이 다른 어떤 체스는 둘 수 없고, 그다음에 자율주행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뭐 다른 어떤 트랙터나 경운기, 뭐 농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약간은 뭐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입력되는 그 입력 스테이트에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의 피처가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특징을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스페시픽한 타스크에서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용하기 상당히 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 이게 스페시픽한 타스크라는 게 우리 교육 도면에서 굉장히 또 제한점을 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그 말씀드린 그 러닝 애널리틱스에서 어떤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터벤션이나 피드백을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근데 그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강원도의 어떤 뭐 다른 어떤 농산어촌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서울의 어떤 아주 뭐 강남권의 그런 상황이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때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그걸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아웃풋은 일치할 수는 있지만 인풋 스테이트가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국가 차원의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전체 모든 대한민국의 뭐 15,000개 정도 되나요? 12,000~13,000개 되는 그 학교에다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 뭐 프로세스를 잠깐 뭐 살펴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예측용과 훈련용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패턴을 찾고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표현된 함수식의 어떤 정확도를 이미 어떤 수준까지 돼서 오버피팅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그거를 이렇게 옵티마이즈 한 다음에 그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측용의 데이터가 갖고 검증을 한번 거친 이후에 그것이 정확하다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의한 결과를 예측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이제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아키텍처가 이거는 이제 지금 제시된 거는 신경망에 관련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갖다가 말씀드린 거고 인풋 스테이트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어떤 스코어를 갖다가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겁니다.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라지 X 제로와 그 다음에 스몰 X 제로의 차이점, 그 다음에 웨이트가 지금 W가 지금 대문자로 쓰였죠. 이걸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들을 처음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칼라, 벡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행렬, 매트릭스죠. 이제 그런 것들의 개념들이 인공지능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수학적 기호로서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런 x0가 라지 x0다. 그러면 이제 이 x0가 갖고 있는 그 디멘전 자체가 1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x0와 x1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이 어떤 사례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개념들을 동일한 퓨처들을 갖고 있지만 동일한 퓨처의 엘리멘트, 그러니까 아이템즈를 갖고 있지만 퓨처에 대한 아이템즈를 갖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각각 다른 값들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고 하는 데서 처음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노드점에서 이 선들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뭐냐? 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이 선의 의미하는 것은 인풋 데이터와 뭔가 이렇게 가중시에 관련된 웨이트가 곱해져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거고 이 다른 스테이트로 이렇게 전달될 때 반드시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게 당연한 건데 처음에 이제 다루는 사람들은 왜 그거를 해야 되고 왜 이 하달표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를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모델이 아키텍처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왔을 때 굉장히 그거를 쳐다보고 이게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이렇게 별나라의 언어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처음에 이런 이렇게 아키텍처에서 의미하는 어떤 화살표의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선의 어떤 두께라든가 여기 두께가 다 일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웨이트를 더 강하게 할 때라든가 더 이제 그 웨이트를 갖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올 때는 선을 두껍게 한다든가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바이어스라는 의미가 또 뭐냐? 도대체 이 바이어스가 왜 필요한 거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어스가 당연히 필요한 거다. 이 바이어스 자체도 결국 어떤 패턴을 수식화하는 데 있어서 패턴을 수식화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수준으로만 넘어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점점점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 더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서 다이아그램으로 이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이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게 과연 이 더하기하고 또 이렇게 원의 기호가 어떤 거냐,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그다음에 이게 곱하기 기호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 이런 것들의 개념을 처음에 이제 잡지 않고 부탁되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하는 이렇게 분들의 겪는 어떤 처음에 시행착오들이 있겠죠. 이제 엘리멘트끼리 더하고 엘리멘트끼리 곱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 웨이트 썸이라는 거 이거를 보고 웨이트 썸에 의해서 그러니까 리니어 웨이트 썸을 진행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아웃풋의 어떤 스코어 값을 도출한다. 이런 말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제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키텍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건 뭐 다시 한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트 펑션을 갖다가 이제 뭐 설명하기 뭐 퍼셉트론이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뇌가 학습하는 방법을 모방했다라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뭐 힌튼 교수나 뭐 이런 사람 이런 어떤 저명한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하거나 선생님들한테 할 때는 뭐 그게 크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퓨처의 특징을 얼마만큼의 더 가중치를 두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에 모아져서 그리고 그 모아진 그 데이터에 관련해서 불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이베이즈 삭제해버리고 어떤 조건에 맞았다. 그러면 그것들은 이렇게 패스시키는 그런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터벤션 펑션이 필요성. 왜 그럼 이걸 했느냐? 그러면 크게 지금 미리 말씀은 두 가지인데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또는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런 미분 어떤 개념을 써서 W 값을 이렇게 갱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 그러니까 선형적인 어떤 결합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만 그러니까 다분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월성이 없는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열성은 제로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실제 이런 피처들을 학습하고 함수식을 만들고 결과를 예측할 때 상당히 정확했더라.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이유가 되는 거겠죠. 어떤 논리가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논리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공학 하신 분들을 이제 사이언스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안 하고 일반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은 굉장히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렇게 논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인데 왜 이게 들어가느냐, 불필요하다, 뭐 왜 이게 의미 없이 들어가느냐, 이걸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느냐라고 처음에 거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거를 논리적으로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습득하거나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뭐 이제 고양이에 관련된 물론 이제 뭐 이게 2x2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그 차원을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2x2로 이렇게 값이 이렇게 뭐 RGB 중에 이제 그럼 R에 관련된 거, 뭐 이게 아니 흑백으로만 하죠. 뭐 그런 것만 돼 있다. 이렇게 인풋을 이게 라벨링을 고양이다라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함수를 지난다. 바로 그 함수가 바로 여기 표현되는 이런 함수가 돼 있고, 결국 그것은 W의 함수다라고.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도, 그러니까 F 가로 열고 X 그러니까 large W 가로 닫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X가 미지수다. X가 미지수고 그럼 W는 이렇게 그냥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아니죠. 이제 X는 우리가 퓨처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값이고 Y도 라벨리 값으로서 지금은 이제 고양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죠. 이게 수치로 했다면 뭐 012라고 3 중에서 0이다. 그러면 이게 Y는 0인 거고 X에 관련된 데이터 값은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W 값을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어떤 이런 어떤 함수식을 만들었을 때 결국 그 W에 대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W가 하나의 상수를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변수인데 변하는 수예요. 변하는 수지만 이거는 행렬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것들은 퓨처인 X와 이렇게 곱으로서 형성이 되고 바이어스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바이어스를 플러스를 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스코어 펑션을 이렇게 도출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고양이와 일치가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그것을 이런 식을 보고 그것을 생각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수학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코딩이 들어가고 하면은 이거는 뭐 배우나 마나 하는 그런 단계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연수가 그런 단계에 오지 않는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 뭐 더하기 기능, 사치기 현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능을 막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코딩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고 30시간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내가 뭐 배웠지, 내가 뭘 응용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싫어. 어려운 어떤 그런 코스로 접어들어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더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이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담아왔습니다. 이게 좀 중원부원이 심했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예측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에서 에러가 존재하듯이 모델링에서 어떤 고양이라고 아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고양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실제 다른 값이 예측이 됐다 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손실, 로스라고 부릅니다. 로스. 용어도 이제 에러 펑션이라고 안 하고 로스 펑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게 말이야.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인 매개 변수를 찾는다. 이게 매개 변수가 뭐냐는 매개 변수가 오차를 파라메타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강의하시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파라메타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파라메타, 하이퍼 파라메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개 변수를 찾는 게 그 W만 찾는 것이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매개 변수 말고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될 파라메타, 우리 인간이 설정해야 될 그런 파라메타를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하이퍼 파라메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가 수백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수백 개가 이렇게 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수백 개를 하이퍼 파라메타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떤 거는 값이 되겠고 어떤 거는 종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정을 해서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오차를 줄인다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차이가 거의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학습의 목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교육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학습 목표 하면은 우리가 실제 교실에서 배우는 학습 목표로 생각한다. 반드시 이거는 학습이라는 건 트레이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에러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트레이닝이고 그것이 학습이다. 이런 관점들이 처음에 안 잡힌 상태에서 막 흘러가 버리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가 왜 이렇게 이진분류가 어떤 이진분류가 아니고 이제 카테고리칼 클래시피케이션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왜 많이 쓰게 되는지, 그 다음에 민스퀘어 에러, MSE라는 것이 왜 회귀 분석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교육 도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편리하고 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자, 예측값과 실제값이 오차가 된다. 그것을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로스 펑션이라는 걸 해야지 오차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컴퓨터 사이언스 용어들을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그림이 간단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이제 이게 여기 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제곱이냐, 왜 제곱을 했을까? 이거는 실제 값이고 이거 해시 있는 것은 이제 예측 값이죠. 반드시 이렇게 물결 표시, 뭐 이렇게 햇 표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예측했다는 것. 예측했다는 것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파라메타를 조정해서 쉽게 말하면 W 값을 조정을 하면서 예측된 그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W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파라메타 아까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제곱을 했을까? 그리고 왜 로그 함수를 썼을까?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컨벡스라는 그런 결국 이제 LS 문제, 그러니까
최소 자성의 어떤 문제로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수학으로서 증명을 하지는 않는데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결국은 로스 펑션을 로스 함수를 W에 관련된 함수잖아요. 이게 미지수가 지금 변수가 이게 W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지수라고 표현은 해도 되고 이제 변수라고 해도 되죠. W의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W의 함수로서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게 컨벡스하다는 거죠. 컨벡스하다는 건 볼 모양이에요. 참 이 말이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이제 이해하기가 참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미분이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요. 이건 미분 표시죠.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 미분 표시인지도 몰라요. 이게 역삼각형이 미분 표시다 모르고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수학 기호를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의 점에서 이건 이제 손실이라고 봐요. 파란색을 손실이라고 봤을 때 W 값이 이제 그러니까 최소화되는 이거 x축은 이제 W 값이죠. 최소화되는 손실이 최소한 요점 아닙니까? 그럼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점이에요. 그게 미분에서 제로가 점.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해하고 이런 이제 로스 펑션에 관련해서 W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들을 알면은 그때부터 막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것처럼 막 기쁨이 오죠. 막 희열이 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수학자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그러죠. 어쨌든 W 스타 새로운 W 갱신된 W는 옵티마이저다. 옵티마이저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제로점을 찾는 겁니다. 이게 근데 다만 이게 볼함수가 돼.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얘가 좀 빼고 보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 로그 함수를 쓰는 겁니다. 로그 함수가 이건 제곱이 이건 알겠는데 로그 함수를 몰라. 로그 함수를 쳐다보면 걔도 그 녀석도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데 그럼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지 않냐 이것부터 이제 복잡해지면 고등학교 수학책을 보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깊이 나가면 나중에 가면 응용하기가 힘들고 내용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기초만 알고 1년 동안만 이렇게 하시고 한다면은 어디 학회나 컴퓨터 사이언스 학회 같은 데 가도 저게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제 아키텍처를 새롭게 이제 구성해서 어떤 값을 내는데 이렇게 했구나. 참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교육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손실은 최소화돼야 돼요. 경제의 원리나 그러니까 에라는 뭐 표현을 안 했죠.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는 미분, 그러니까 로스 펑션. 이게 로스 펑션입니다.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리하고 밀스퀘어, MSE를 갖다 주로 많이. 근데 뭐 이 로스 펑션이 파이터치에 가보면 23개인가요? 이렇게 있어요. 개발이 돼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처음부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로스 펑션이 결국은 이제 W 함수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로스를 W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제 X로 미분했던 그런 옛날이 생각이 나요. 그 X는 잃어버리시고 W를 미분해서 결국 W가 조금씩 W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W가 이게 W를 미분해서 그러니까 로스를 조금씩 변화시켜요. 그다음에 H라는 것은 보통 알파를 많이 썼는데 학습률입니다. 얼마만큼의 여기 이제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0.02, 뭐 0.03 이렇게 학습률 얼마만큼의 이것도 좀 작은 숫자인데 여기다 더 작은 숫자로 해서 W를 아주 미세하게 변화를 줘서 새로운 W를 만듭니다. 그럼 그 새로운 W를 갖고 다시 수식을 계산해서 오차를 또 계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거를 아이터레이션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계산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10번 이상 하라고 못할 겁니다. 아마 알바생을 줘서도 못할 거예요. 그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지겨워서 못하는 거죠. 하나 네, 그런 과정을 컴퓨터는 아무 불면 없이 뭐 하루 종일도 밤새도록 미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W를 업데이트하면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피드 포워드하고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참
뭐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을 만든 그분, 뭐 처음에 이제 만들었다가 빛을 보다가 다른 어떤 분이 이걸 학회 논문에 발표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적용한 최초의 사람이 됐지만 이것을 1950년대인가 몇 년도인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빛을 보지 못한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그 원문의 논문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순전파를 시킨 다음에 피드포워드로 가면서 이 W 값들을 이렇게 임의로 지정해 주는. 여기서 잘 모르시는 게 W 값은 누가 정해주지? 막 이런 거예요. W 값은 기계가 정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값을 찍습니다. W 값을 찍어요. 이 기계가 W 값을 0.5 뭐 이런 식으로 찍어요. 0.02, 0.8, 뭐 3, 뭐 이런 식으로 찍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W를 적정한 W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그런 어떤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컴퓨터가 이제 지정해주는 값으로 그럼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죠. 그러면 W 값을 어떻게 갱신하느냐? 그래서 이제 체인룰을 쓴 백프로파게이션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그 화살표로 그어진 값들을 다 갱신합니다. 뭐를? 미분을 통해서 갱신을 해요. 갱신을 해서 그 갱신된 값을 입력하고 그리고 한번 또 층을 거칠 때마다 또 다시 수정하고 다른 값을 주고 해서 오차를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그럼 오차가 증가하고 있다. 오차가 더 커졌네. 그럼 반대 방향으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 이거 좀 없네. 그게. 이걸 이제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오차가 더 발생했어. 빼줬더니 더 발생했네. 그럼 이걸 더하기가 아니라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위로 향하는 뭐 그런 거죠. 아까 그림이 있었죠. 얘가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건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디센트 하강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얘를 이제 이 보람수를 뒤집어야죠. 뒤집어서 이 꼭지점이 결국은 이제 에러가 최소되는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하강이 아니라 플러스를 시켜준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수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 마이너스라는 기본을 썼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압니다. 그럼 에러가 또 커졌네. 그럼 이걸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웨이트를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킵니다. 누가 하느냐? 기계가 합니다.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내가 쓰겠다라고 선언만 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런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활성함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비선형적인 걸 미분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 그 미분 가능한 거와 미분 불가능한 거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컨벡스한 게 대부분 미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습 가능이 최적화다. 이거는 아주 그냥 이거 없이는 뭐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AI 알고리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아키텍처도 다 이걸 따릅니다. 다만 입력값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력값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세분화된 어떤 방법으로 성능 개선을 할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그냥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모이드, 탄H, 하이퍼블릭 탄젠트, 레일로 함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최적화된 그러니까 에라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막 말씀을 했는데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걸 옵티마이저라고 해요. 많이 쓰는 것은 뭐 미니 배치 때 이렇게 스토캐스 그라디언트 디센트 SG를 쓴다든가 다 모멘텀을 쓴다든가 RSM 프로를 쓴다든가 하는데 가장 성능이 좋은 건 현재는 아담을 많이 씁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성했는지는 저도 한 번도 여기 스타디를 한 번도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 논문에서는 현재 아담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을 선언을 해줬을 때 그런 최적화된 해를 이렇게 잘 찾는 또 이제 로컬 미니멈과 또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최적화된 그 실제의 어떤 미니멈을 찾는 방법도 이제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을 써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대부분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CNN 모델을 많이 쓰는데요. 특징은 이미지와 비전 문제예요. 근데 자꾸 CNN 모델이 이미지와 비전에 강한데 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미지가 아닌 또 뭐 시계열 데이터에 관련된 걸 쓴다든가 아니면 또 뉴메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푼다든가 그럼 결과값은 나올 수 있는데 자꾸 그런 분들은 주 흐름을 따라가야 돼. 이건 비전형입니다. 비전. 이미지 처리에 CNN을 많이 쓰고 그것이 결국 성능이 많이 향상되고 그래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게 아키텍처 이런 것을 이제 아예 도식화시킨 것을 아키텍처라고 보는데 인풋의 내용을 차원을 축소시키면서 그러니까 특징을 추출하는데 차원을 축소시키면서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예요. 차원을 축소시킨다.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면서 특징 벡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이게 이제 얼룩말이 이런 형태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죠 이제 플래툰 레이어라고 해서 이게 데이터예요. 이 각각의 여기 이제 여기에는 이제 행렬이죠. 행렬의 각각의 이제 우수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얼마나 길겠어요. 이거를 다 표현하려면 굉장히 긴 데이터가 되겠죠. 긴 숫자 몇천 개가 되겠죠. 몇천 개의 데이터로서 이제 쭉 구성이 됩니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숫자화시키는 것이 결국 컨볼루션이라는 걸 쓰는데 컨볼루션은 이 커널은 이해하기 어려우면 하나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는 어떤 필터인데 그 필터가 숫자를 가졌어요. 그 숫자가 바로 W입니다. CNN은 그 숫자가 바로 W예요. 그 숫자를 최적화시키는 이 커널에 포함된 그 숫자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CNN 모델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면서 한번 컨볼루션 했다 필터를 한번 쭉 훑어나갔다 필터가 모르시면 이따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렐로 함수 플러스 렐로 함수 활성 함수가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풀링을 한다. 풀링은 뭐냐면 주로 맥스 풀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어떤 값이 제일 크냐 제일 큰 값을 갖다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뽑아내서 또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면 다시 또 컨볼루션하고 또 뽑아내서 매트릭스 차원이 실제 데이터가 처음에는 이렇게 데이터에서 점점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줄어들죠. 이런 얼룩말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조그마한 데이터의 형태로서 이렇게 처음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다가 적은 데이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쭉 펼쳐지는 하나의 어떤 이런 데이터로서 노 데이터로서 이제 표현이 됐죠. 그거를 이제 풀리 커넥트들을 대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죠. 이제 웨이트를 갖다가 조정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스코어가 나오면 0.7이다. 이거 얼룩말이다. 이거. 자, 0.1과 0.7, 0.2 중에서 0.7이 제일 크죠. 그러면 가차없이 이거는 얼룩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얼룩말로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는 거예요. 0.7로 어떻게 얼룩말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프트맥스라는 그런 또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그 확률값으로서 나온 값을 확률값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금방 데이터 값을 이렇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요. 피처를 추출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확률적인 분포값으로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이제 자주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만드시는 건데요. 이게 노란색 이게 이 색이 이제 뭐냐면 저기입니다. 여기 곱하기 써 있죠. 101 여기 101 요것이 뭐냐면 웨이트 값이에요. 웨이트 값.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값이 이게 추출된 이 피처 값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를 때 다른 값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서 도출하는 값이 얼룩말과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가면 자이너 처리입니다. 자이너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시계열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시계열.
시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자연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렇게 토커나이즈 한다는 거죠. 토커나이즈는 뭐냐? 실제 우리가 말하는 글, 텍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말한 것도 다 텍스트죠. 그런 텍스트 데이터를 뭘로 바꾸느냐? 숫자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그 숫자화시키는 방법들이 이제 숫자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어떤 임베딩을 한다라고 하는데 워드 형태로서 임베딩을 할 때 그때 방법이 뭐 C5라든가 스킵 다이어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뭐가 있냐면 시계열성의 데이터 분석에서 RNN과 STM이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거. 그리고 이제 어텐션도 이제 RNN 계열의 어텐션 기법도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RNN은 뭐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계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태가 어땠다. 과거의 상태가 어땠는데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떨까? 이런 거. 과거의 주가가 어땠는데 그럼 현재 상태의 주가는 어떨까? 이런 거. 과거의 부동산 값이 어땠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떨까? 이런 걸 예측하는 거. 그게 시계열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공부를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 했어. 국어과라고 하나 칠게요. 국어과의 점수가 초등학교 국어는 좀 이상한데 초등학교 4, 5, 6을 할까요? 초등학교 4, 5, 6, 중학교 1, 2, 3의 어떤 시계열적인 예를 들어서 점수가 있다고 쳐요. 뭐 그냥 학원이라고 칠게요. 우리는 지금 그런 점수가 없잖아요. 학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점수를 갖고 고등학교는 어떨 거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라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 스테이트에서 과거의 상태의 데이터들을 고려해서 출력을 낸다. 이전의 데이터를 고려해서 출력을 낸다. 그럼 이전의 데이터, 이 X3는 X1과 X2의 과거의 어떤 스테이트 값을 이렇게 받아서 고려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값을 이제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값을 이런 식으로 일단 웨이트 값을 곱하고 활성함수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통해 또 다른 이런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웨이트 값을 곱하고 활성함수를 곱해서 Y3를 예측한다.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 아까 이제 이거는 뭐 RNN도 원투원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받고 문자를 만들 수 있다든가 또는 반대의 경우도 문자를 보고 지금 상태가 감정이 얘가 이제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력의 데이터를 봤을 때 출력은 이 감정은 기쁘다 슬프다 뭐 기타 등등 있겠죠. 영화평 같은 것들을 보고 그 글자를 다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포지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문자열을 또 문자열로 만들 수 있어요. 번역 같은 거죠. 예, 불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이렇게.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이 자연어 처리 분야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CNN 계열, CNN 이미지 처리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뒤처졌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그 번역기라든가 네이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의 뭐 그냥 알고리즘인데 그냥 문자를 이렇게 번역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프레임을 보고 이제 분류하는 것, A2매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그 그림을 놓고 그거를 뭐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어떤 글을 썼어요. 글을 쓴 상태에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어 처리에 이제 그 뭐 지금 거의 뭐 황제죠.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는데 구글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이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구글이 그 트랜스레이션 할 때. 뭐 그런 이것이 꼭 트랜스포머를 다 써서 꼭 이것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겠지만 어쨌든 구글이 번역 부분에서 굉장히 관목성대한 그런 그 어떤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들이 2017년도에 나온 그 컨퍼런스에서 자연을 처리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이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것을 멋진 제목을 갖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앵코딩과 그리고 이제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 그 어떤 각각의 어떤 그 입력의 어떤 그 값과 다른 어떤 입력 값과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Q 값과 V 값 아니죠. Q 값과 K 값과 Q 그다음에 K 그다음에 V 뭐 이런 뭐 함수를 가져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뭐 고려한다든가 뭐 그런 Q하고 K를 곱하면 에너지 함수가 되는데 그런 이 아키텍처를 갖다가 만들고 좀 내주절 커넥션이라고 해서 뭐 잔차를 활용해 가지고 특징을 더욱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입력된 엔코더와 출력된 디코더를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이렇게 자연어 처리에 그 성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학습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원리는 다 비슷한 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이렇게 활용한 건데 몇 번 읽다 보면은 금방 또 들어오는 분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적 활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중국의 그 어떤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중국이 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논문 편수가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닝 어널리틱스 이 분야에서도 중국의 논문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편도 없어요. 참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공감이 돼서 여기 제시를 했어요. AI 분야가 있고 교육에서의 활용 분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의 롤이 뭐냐, 롤이라고 해서 이제 인텔리전트 튜터 금방 와닿아요. 그래 지능적인 튜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주호 장관님께서 그 부총리께서 튜터를 많이 만든다고 튜터를 잘 활용해서 학습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럼 자기들도 학습을 할 수 있겠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요? 그런데 이제 인텔리전트 튜티가 있어요. 튜터의 반대죠. 반대 입장이 바뀐 거죠. 반대말은 아니고 튜티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러닝 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러닝 툴이 꽤 많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픈챗에서 보면은 그 카카오톡에서도 이런 인텔리전스 러닝 툴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제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이렇게 쓰셔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조금 다르게 인터넷 튜터 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일단 폴리스뱅크에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뭐 하는 거죠. 근데 인텔리전트 튜티를 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냐면
얘가 학습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편향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투리를 배운다든가 비속어를 배운다든가 남자와 여성의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남성 우월, 여성의 어떤 그 비우월 뭐 그런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백인 우월주의 뭐 인종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학습한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런 어떤 편향된 또는 5개념의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부분에 인텔리전스 튜치라는 이 부분이 하나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퍼블릭한 영역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이 몫이고 또 교육 행정가들이 정책하시는 분들의 몫일 수도 있어요. 이 튜티.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뤘더라고요. 관심 있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터와의 문제, 인공지능 튜터 이게 뭐 가장 많이 쓰죠.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knowledge trace라는 게 있어요. knowledge trace. 이건 이제 이걸 갖다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뭐냐? 학생들의 지식 상태를 예측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예요? RNN 계열 비슷하죠? 시계열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예측하기 위해서 학습 과정에 수집된 활동 데이터를 이용해 학생들이 컨셉별로 숙달 정도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숙달 정도를 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숙달 정도를 학습해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knowledge trace예요.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이 부분에서 이제 성능을 이렇게 개선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한 6개월 단위로 왕자가 바뀝니다. 이렇게 왕자가 막 바뀌어요. 최고의 어떤 성적을 내는. 그래서 이제 주로 DKT, 어떤 사설 학원에서도 우리가 지금 DKT 모델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Deep Knowledge Trace를 썼다. 깊은이야 이거야 이게 딥이라는 거는 이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그냥 명명을 이렇게 한 건데 knowledge tracing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다이나믹 키벨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DKVMA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베이지아는 이제 통계적 기법을 쓰는 이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베이지아는 안 쓰고 DKT를 많이 지금 DKT가 현재 좋은 어떤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김성훈 박사 고려대학교의 김현철 교수 랩실에 김성훈 박사가 2021년도에 이런 knowledge trace 관련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가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서울에 하시다가 이제 EBS 이속 이렇게 파견 가시다가 이거 박사를 하시고 아마 교직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클래스팅에 계세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예. 조영기 교수님이 아시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그 knowledge trace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쓴 그 아키텍처. 사실은 이 부분은 이 트랜스포머의 메모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 K 메모리 그다음에 그런 어떤 V 메모리 이런 것들은 원리를 그대로 좀 이렇게 따르면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좀 이렇게 맞추는 그런 모델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전 상황에서 상황의 어떤 개념들을 회상하고 있느냐 아니면 회상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측면들을 이렇게 입력값에 이제 이전의 스테이트에서 받아들인 현재 스테이트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인코더의 개념이 여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의 개념이 이제 이쪽이 되죠. 그거를 이제 학습한 그 결과를 여기서 이제 계속 고려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디코더에서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 이레이저 한다든가 애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념들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 트랜스포머 구글에서 만든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파라메타들을 이렇게 이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김성훈 박사가 썼어요. 그래서 김성훈 박사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보지를 않아서 교수자의 경우 이게 러닝 학습의 궤적, 학습 궤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이 이론에 의하면 만들어서 평가 중심의 어떤 상호작용 증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피드백을 주고 위크 포인트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위크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교수자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피드백을 해서 굉장히 어답티브한 그런 러닝, 그래서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그것은 또 학습자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개별화 맞춤형 학습 정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분이 이제 쓰신 DKT 모델을 응용한 건데 이거는 입력 데이터가 뭐냐면요. 주어진 문제를 주관식이건 객관식이건 맞고 틀리고 수학의 관점에서 맞고 틀리고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런 맞고 틀리고가 이제 어떤 수학계에서 정확하게 그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에 적용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와 다른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할 때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어려울겠다라고. 왜냐면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하기가 이런 아키텍처들이 다 그런 맞고 틀리고라는 그런 이전의 어떤 스테이트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는 어떨 것이냐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단 학습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성현 선생님은 이제 이성현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인데 이분은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교육학 논문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그 이성현 석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죠? 아키텍처가 이제 이거는 DKVMN 모델 또 여러 가지 모델을 썼어요. 셀프 어텐션 모델도 쓰고 여러 가지 모델을 써서 이분은 변수를 개별 요인, 환경 요인, 학습 대상 지식, 기타 학습 특성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런 요소들을 이 메모리 셀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의 핵심 논문은 뭐냐?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이렇게 메모리 형태의 데이터로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신선했어요. 근데 세부적 방법을 이제 김성훈 박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 이분은 좀 그게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고 참신했어요. 근데 결과도 이런 데이터셋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맞고 틀리고 그런 데이터셋들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셋에도 제한된 그런 모델이 결국 이제 그런 입력의 변수들을 고려했던 이런 입력 변수들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높았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보세요. 대부분의 요즘 성능은 90%가 다 넘습니다. 95, 96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0.7, 70%, 79% 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러가 상당히 많아요. 교육적으로 이걸 적용시키기가. 그래서 더 많이 난리 트레이스인 부분들은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또 하나는 뭐야? CNN 모델인데요. 이거는 뭐 브라질에서 어떤 구독 선생님이 했는데 사막화를 예측하는 거예요. 사막화를 예측하기 위한 그 브라질 사막이 있나 보죠.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이런 뭐 이게 신문이 있으면 사막화의 어떤 전조 신호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사막하다라는 것들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새로운 데이터에 걸쳐서 이제 사막화가 예측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소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참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도메인에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 초등학교에서 도구를 많이 쓰던데 그런 이제 그거를 교과와 그런 인공지능의 그 융합을 하기 위한 수업 설계 모형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측면을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성능을 높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관련된 수업 설계 모형입니다. 이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연구 분야 중에 하나죠. 지환경이라는 아마 내용을 쫙 봤을 때 서울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박사를 2020년에 땄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절차적 모형까지 참 상세히 잘했어요. 아주 그냥 수업 설계 모형의 AD 모형, ADDI의 기본을 따르면서 물론 이제 이 지도교수가 임철 교수신데 임철 교수가 그런 최대적 교수 설계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그래서 발전을 많이 시켰죠. 제자들도 그런 논문을 쓰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을 다 읽어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고려가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학습 환경, 학습자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재구성, 그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활동의 어떤 설계, 그다음에 자료 개발, 그것이 이제 연계해서 프로타입이 나오고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잘 돼 있는 그런 설계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수하게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에디 모형을 갖고 ADDI 에디 모형을 갖고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제시했던 논문보다는 굉장히 더 실용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임담이라는 공주대학교 교수신데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를 하셔갖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신선하게 연구비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제시한 걸 보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교수 학습이 그 인공지능을 교육적 활용해서 이 수업 설계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이게 또 하나가 있네. 이건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특수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제 발전량 예측하는 거예요. 태양과 발전량 건축학과에서 하는 겁니다. 시계열 데이터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주어질 때 RNN 모형이죠. 그다음에 LST 모형을 써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실제 발전량과 그리고 예측된 발전량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보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RNN과 LST 모형. LST 모형을 썼는데 굉장히 LST 모형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요. 근데 실제도 이렇게 아주 유사한 것이죠. 성능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때 입력되는 퓨처들은 뭐 이런 것들이었고 실제 간단한 이제 이런 레이어를 하나만 써도 이렇게 태양광 발전력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온다. 박민경이라는 건축학과 학생이 썼습니다. 석사 과정의 논문에 어떤 거를 좀 제시를 했어요. 하나를 좀 빼먹었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우리 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날리지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날리지가 우리 교육 도메인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에 관련 날리지가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설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교육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또 날리지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 있어야만이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계속해서 선순환적인 우상향의 향해
어떤 성능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효과를 높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수의 과정이나 또는 대학원의 과정 이런 쪽에서 같이 이제 고려돼서 이렇게 지속적인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이론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알려주시고 또 논문에 또 사례를 이렇게 또 많이 말씀해 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박철희 선생님께서 수고 많으셨다고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좀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께서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기억에 남거나 또 이렇게 뭐 떠오르는 생각들 또 그 밖에 또 나누고 싶은 의견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으실까요? 그 네, 귀한 간단하게 강의를 소감, 네, 네. 소감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어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좀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인공지능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좀 열심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의 이제 전문 서적이나 뭐 논문을 보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 뭐 수학적인 어떤 지식,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도 이제 굉장히 오래 접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다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도 학생들의 이제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그 어려운 어떤 개념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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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좋은 강의가 감사하다는 우리 고석준 총무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난리지가 그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배경과 또 그걸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피드백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이 저 너무나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또 학생들에게 좀 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승인 또 회장님은 또 많은 영감을 주는 좋은 강의 감사하다고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준호 선생님께서도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좀 한 말씀 더 없으실까요? 아까 황정호 선생님께서 네, 좀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강의 잘 들었고요.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나요? 네, 네. 지금 모두에 유준상 교수님께서 주식회사 교육과 기술이라는 네, 걸 예, 예, 예. 지금 하고 계신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강의를 겸임 네네. 하고 계시는 저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이제 어떤 연구소에 좀 있었는데요. 그 지금은 그렇게 조그마한 그 법인을 만들어서 교육에 관련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인텔리전스 튜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특히 이제 러닝 어널리틱스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관점에서 그런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뭐 그러면 이제 교육 사업에서 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오늘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아요. 저희가 한 150명, 200명 되는데 아까 강의 중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초등에서 실용적인 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이제 이론적인 것을 이제 많이 좀 지식을 많이 도전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뭐 AI 학교에서 그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그 CNN이나 RNN이나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애들이 집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물론 인문계 네, 고등학교에서도 네. 이 얘기를 이제 그 각 레이어나 CNN이나 그러다음에 아까 강의 중간에 이제 뭐 그 알고리즘 그 루나나 뭐 이런 거에서 지금 하다 보면 파이썬 코드에서는 다 오픈 소스가 있기 때문에 갖다 불러다가 이제 돌리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러면 앞으로 그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교육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 중등교육 애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가야 될까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둘은 대학원생들이 이제 충남대학교는 다 선생님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아까 이제 한 장의 그림이라고 해서 이런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걸 말씀을 좀 보이시죠? 요 네, 잘 보입니다. 고양이 그림 나오고 이거를 수학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때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고. 문제는 뭐냐면 수학이 어려운 거지 그것이 구현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말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말로, 쉬운 용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런 어떤 너무 막연한 또 그것이 정확하지 않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지 마시고 처음부터 뭔가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해나가시고 용어를 쉽게 하시고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학생들도 수학적인 개념에 의해서 그런 인공지능의 구현 원리의 수학의 원리에 의해서 개념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전의 어떤 생활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렇게 구현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 바탕 아래서 이제 그 코딩을 재미있는 코딩들을 우리 연구에서도 많이 있으시던데 재미있는 코딩들을 가지고 흥미를 좀 유발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응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거를 하나 좀 이렇게 넣었는데 발전량 예측하는 모델은 굉장히 이게 발전량 예측하는 모델은 그 난이도가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굉장히 석사 수준에서 썼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아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학생이 쓴 겁니다.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 데이터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코딩할 수 있는 코딩을 이렇게 GitHub처럼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할 것이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학습이 되고 실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할 때 어떤 수학적 개념 없이 달과 요일과 시간과 온도와 풍속 이런 거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될 거니 너희들이 한번 예측해봐라. 당연히 뭐 달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중요하겠죠. 온도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얘가 얘들이 이제 인공지능 어떤 식으로 할까라고 할 때 당연히 달이나 요일이나 온도 쪽에 가중치를 많이 두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구현하는 로직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얘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개념화 시켜갖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리 이제 갖춰놓아야 돼.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해서 한다라는 건 이건 석사 논문이니까 한 거죠. 이게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아이들 지도고 바쁜 와중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활성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서브의 방법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과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세트로서 학교에 제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물론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건 기초적인 거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깔아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분이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있는데 왜 저는 이제 사이언스 아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니라서 봤을 때 아니 왜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인공지능을 처음에 이제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전자공학 쪽이라 그래서 수학과 관련돼서 뭐 이런 프로그램과 조금은 이렇게 그렇게 생소한 것이 조금 덜한 편이었는데도 도대체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인공지능 수학책을 사서 봤어요. 일본 사람이 쓴 거를 쭉 봤거든요. 근데 잘 썼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다 읽어져요. 그 내용들이 수학이 잘 된 책이다.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을 보면은 수학을 위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인공지능을 위한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맥락이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이걸 처리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럼 수학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수학이 연결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처음에 개념 원리를 잡지 않고 코딩을 먼저 하시면은 확장성을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아이들을 같이 인식한 상태에서 코딩을 하기 시작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경사하강법이나 W를 갱신하는 그런 법들은 그냥 코딩을 한 줄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김성훈 박사가 이런 응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 맥락하고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김성훈 박사는 박사학위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 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는 이거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 데이터 하나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리고 대학에서 우리 대학원생들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 수학을 모르시니까. 근데 수능은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을 모르세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수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이었고 지금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이 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교육이 이게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인가요? 우리 말하는 그런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교육,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문제 해결에 대한 당연히 기술교육은 뭐 개발 교육은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까지 수준에서도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응용하는 쪽. 응용은 과학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수업 사례도 있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탐구도 하는데 대전과학고 여선생님께서 응용하는 과학 수업을 했다고 정말 잘했더라고요. 정말 칭찬할 정도. 교원대학교 석사과정 논문을 썼던데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근데 응용 쪽도 가능한데 우리는 활용을 하는데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교육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시중에 나와 있는 도구를 써서 분류하는 거, 그림 몇 장 막 넣어놓고 딱 치면은 학습을 시킨다 해놓고 이 그림 넣으면 이게 어디로 분류되니 산으로 된다, 강으로 된다, 토끼로 된다 이런 건데 그거는 한순간에 흥미일 뿐이지 인공지능 개념을 익힐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학원생 많이 계시니까 하시는 걸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분류되는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학습의 어떤 도구, 매터리얼로 시교육청이나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려니까 자꾸 이제 사설 제품을 쓰는데 그것들은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한계가 많이 크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나하나씩 해 주셨던 과정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또 인공지능의 설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석사 논문 등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를 보니 공부할 것이 참 많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나오도록 키우려면 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 데이터나 자료 등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학교에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피드백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늦게까지 답변도 다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또 논문도 이렇게 검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먼저 신승인 회장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동영 우리 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코멘트 이렇게 해주시고 또 칭찬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처음 시발점에 서 있는데 기본 잃지 말고 좀 힘이 드시더라도 knowledge base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연구의 발전이 또 서울시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해드리고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또 교육계를 또 이렇게 발전시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차시 안내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신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윤종영 선생님께서 또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그 유진선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구현 원리 이해와 교육적 활용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쳐드릴까요? 네. 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공지사항 한 가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예, 이번에 그 수업 나눔 끝나고 잠깐 그 임원분들 그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혹시 공지사항 있으면 단톡방에 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부장님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